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겠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뿐이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려 80가지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또 상당수는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성 치매 가운데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치매의 초기 신호를 기억력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냄새가 변하기도 하고 잠버릇이 달라지기도 하고 걸음걸이가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식 맛이 달라지거나 사람 말이 잘 들리지 않는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미리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치매를 훨씬 일찍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환자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매의 아주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몸의 신호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뇌가 보내는 경고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조금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군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감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감기 역시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바이러스가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감기라고 부릅니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뇌 질환이 모여서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길찾기 능력 감소 같은 증상을 만들고 그것을 치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해하려면 먼저 뇌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20살 전후까지 성장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무렵까지는 뇌의 부피가 커지고 기능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의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35살 무렵부터 뇌는 눈에 띄는 노화 과정을 겪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의 변화가 점점 쌓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살 이후에는 뇌의 전체 부피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질 때입니다. 그럴 때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은행 일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든지 길을 자주 잃는다든지 약 복용을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상태를 우리는 치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괜찮은 날도 있고 또 조금 흐릿한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평소와 거의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한 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 이전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뇌에 단백질이 쌓이는 질환도 있고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도 있으며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질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질환은 치매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뇌에 특정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치매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으로 인해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소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호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꿈을 꾸는 동안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팔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잠결에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꾸더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뇌에서 억제 장치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꿈속 행동이 그대로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잠버릇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장애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이 잠버릇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한 번쯤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술, 담배, 카페인 과다 섭취 같은 것들이 수면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주를 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뇌의 변화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기억력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2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음식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든지 또는 비누나 커피 같은 냄새를 맡았을 때 예전보다 둔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를 앓고 난 뒤라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었으니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냄새가 잘 맡아지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는 냄새를 담당하는 신경인 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뇌와 몸의 여러 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냄새를 담당하는 신경은 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기능하는 신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경을 후각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후각신경은 뇌 속에 있는 후각망울이라는 구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과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면 그 영향이 비교적 빨리 후각 기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된 뇌의 변화가 시작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물질은 기억과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계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와 연결된 후각 기능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해 보았더니 몇 년 안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후각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몇 년 안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경과 진료실에서는 환자에게 특정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냄새, 비누 냄새, 커피 냄새, 담배 냄새 같은 비교적 익숙한 냄새를 맡게 한 뒤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들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면 단순한 코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지면 금방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야 느껴진다든지 음식을 만들 때 냄새로 간을 짐작하던 감각이 둔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각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지나치게 강한 냄새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방향제나 향이 강한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향기는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치게 강한 향에 계속 노출되면 후각신경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를 너무 심하게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지나치게 세게 풀거나 자극적인 냄새를 계속 맡는 행동 역시 후각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코를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너무 강한 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반찬 간을 잘 맞추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간을 틀리기 시작한다든지 단맛과 짠맛의 차이를 예전처럼 분명하게 느끼지 못한다든지 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뇌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각 역시 뇌신경을 통해 전달됩니다. 음식의 맛은 혀에서 느껴지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결국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맛이나 신맛, 짠맛 같은 다양한 자극이 여러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 맛을 구별하는 능력도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진료실에서는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반찬간을 잘 맞추십니까? 음식 맛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잘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간을 계속 틀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의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뇌 기능의 변화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기억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운 음식은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음식에 익숙해지면 미묘한 맛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는 냄새와 맛이었습니다. 둘 다 우리 일상에서 매우 익숙한 감각이지만 의외로 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바로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갑자기 사람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청력 문제인지 아니면 뇌의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잠버릇의 변화와 냄새 감각의 변화, 그리고 음식 맛의 변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면 좀 크게 말해봐라고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씩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것과 말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바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소리는 분명히 들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여럿이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겠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대사가 빨리 지나가서 따라가기 힘들다. 말은 들리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귀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리를 뇌가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은 결국 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에는 소리를 해석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영역은 측두엽이라는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노화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 기억력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과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청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청력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이해가 어려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뇌의 특정 부위가 위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각과 관련된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귀가 어두워진 것인지 아니면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청력 검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걸음이 좀 느려졌네. 예전보다 보폭이 작아진 것 같아. 걸을 때 몸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걸음걸이를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행동은 생각보다 복잡한 뇌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도 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균형을 잡고 방향을 조절하고 속도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걸음걸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폭이 조금씩 짧아지기도 하고 걸음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걸을 때 몸의 균형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치매로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기억력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보행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이런 변화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은 하루 동안 걸은 걸음 수와 이동 속도를 기록해 줍니다. 이 기록을 보면 내가 예전보다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걸음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걸음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모두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걸음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바뀌면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역시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가볍게 걷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변화 역시 뇌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전혀 치매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성격 변화가 치매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버릇의 변화, 냄새 감각의 변화, 음식 맛의 변화, 그리고 말소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걸음걸이의 변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신호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전혀 치매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성격의 변화가 뇌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낸다든지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활발하고 적극적이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 보인다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성격과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이라는 부위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뇌의 노화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 이 전두엽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잘 억제되던 감정이 밖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참을 수 있었던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성격이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격 변화가 치매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초기 단계에서 우울감이나 무기력 같은 감정 변화를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적인 변화 역시 치매 초기 신호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괜히 걱정하는 것 아닐까? 검사했다가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그림을 기억하는 등의 테스트를 통해 현재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일찍 확인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조기 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변화였습니다. 꿈을 꾸면서 몸이 움직이거나 잠버릇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 감각의 변화였습니다. 익숙한 냄새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맛의 변화였습니다. 단맛이나 짠맛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거나 음식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청각과 보행의 변화였습니다.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거나 걸음 속도가 느려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기억력 저하보다 훨씬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사실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앞에서 렘 수면 장애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정보가 정리되고 불필요한 물질이 제거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깊은 수면 동안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습관 역시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역시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후각과 미각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냄새와 맛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감각은 뇌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향에 계속 노출되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방향제나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당한 향기는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강한 향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후각신경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짠 음식이나 너무 매운 음식 역시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런 환경은 미각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력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특히 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인이어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청각신경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볼륨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여러 물질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걷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듯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몸 전체의 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면 잠깐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할 때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뇌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은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는 동안 몸이 움직이는 수면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둔해지는 후각의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미각의 변화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거나 걸음 속도가 느려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억력이 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병원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간단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